암이 유전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설령 암이라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운명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전이라 하면 정말 유전이래 하면서 어쩔 수 없어. 치료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전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암이 유전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 잘 제거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환경에 의해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제거가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사실 태생적으로부터 그것이 발현이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유전 질환이 아니라 뭔가의 신진대사의 문제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암이 생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약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유전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발현이 돼야 될 텐데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긴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젊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몸이 이제 신진대사가 많이 약해져 있는 노화된 상태에서 암이 생긴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이라고 해서 신유전학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것은 2010년에 타임지하고 네이처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력과 유전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유전학은 일부 사람들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대 교과서에도 실리고 후성유전학 박사과정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유전학입니다. 근데 의외로 의료 전문가분들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이게 많이 가르쳐지거나 또 이거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후성유전학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아직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후성유전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전 늘 말씀을 드리는데 후성유전학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DNA, 이게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DNA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DNA가 발현되는 그 과정, DNA 메틸화라는 후성유전학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잘못돼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고 우리 몸에서 재생돼야 되는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DNA 발현 과정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니고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나쁜 공기, 또 독이 되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거죠. 한마디로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DNA를 발현시키는 것에 문제를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성유전학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암은 유전이다, 또 가족력이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암 환자가 많았다, 나도 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후성유전학이 차지하는 것은 약 90% 이상입니다. 유전자가 차지하는 것은 5에서 10%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큰 병원에 암 수술하러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유방암이 있는데 딸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5% 정도 미만이라고밖에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후성유전학을 알고 계신 거죠. 또 이 후성유전학과 관련돼서 옛날부터 많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라 한다라면 모두 똑같은 병에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 쌍둥이는 아시아권에서 살고 또 한 명은 미국권에서 약간 서구 음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을 경우에 유전자라면 같은 병에 걸려야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약 2.5%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모든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암은 유전이 아니고요, 대사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암 자체를 생각할 때 가족력이나 유전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암이라는 것이 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어떻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몸을 얼마나 잘 움직이지 않았는지, 또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나 안 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가족의 비슷한 생활 습관이 유전이 돼서 그것 때문에 비슷한 질환에 생길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말을 유전성 질환이 아니고 생활 습관에 달려있는 것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은 유전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이며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암이 유전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설령 암이라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운명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전이라 하면 정말 유전이래 하면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치료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암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다루고 또 암의 종양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할 때는 저도 이제 연구원의 입장으로만 보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생명의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정말 세포 배양 하나, 또 이게 종양을 만드는 것, 요거에만 저도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소 이후에 보다 좀 더 본질적인 연구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요. 암은 걸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험을 할 때도 제가 너무나 이 종양 만들기가 어려워서 실험 조건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결국 어렵게 마우스에 종양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들이 이제 암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배양을 했죠. 배양을 해서 실험에 있는 이제 매뉴얼대로 약 3,000개의 암세포를 세 가지고 그 마우스에 피하에 주입을 하면 종양이 생긴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피하에 이 암세포를 주입을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당연히 바로 암이 생길 것 같잖아요. 무려 3,000개입니다. 세포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암세포잖아요. 뭐 무한 증식하는 그 암. 당연히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실험을 하고 몇 주를 기다려도 이 피하의 종양이 절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마우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구원들이 쓰는 마우스는 그 실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면역기관을, 흉선이라는 면역기관이 없는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아주 애초부터 떨어져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거죠. 고작 아마 혈액에는 백혈구 정도, 이런 정도로 자신의 이제 면역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최저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세포수를 늘려갔습니다. 3,000개보다 10배, 3만 개. 근데 그래도 몇 주를 기다려도 또 안 생기게 됐고, 3만 개에 또 10배, 30만 개, 또 300만 개, 제가 최종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종양을 만드는 세포수는 무려 3,000만 개였습니다. 네. 그것도 암세포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원래 이제 생리식염수에 이렇게 넣어서 심어라라는 실험 조건을 변경해서 세포 배양액, 영양이 가득한 세포 배양액에 넣어서 마우스의 피하에 심으니까 이제 2주 후에 이제 종양이 생기더라고요. 3,000만 개는요, 거의 암세포 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경 1세제곱센티미터의 암을 진단할 때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크기가 됐을 때 이제 암이 1기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때의 암세포가 1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 개와 10억 개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우스의 크기는 100g도 안 되거든요. 이 마우스에 주입을 했을 때 비로소 암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저는 늘 암세포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주변에 암센터에서, 암연구소에서 암세포를 다루니까 너도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제 몸에 묻었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건강의 원리, 생명의 좀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뒤에 제가 했던 일을 되돌아보니 암은 면역기관을 제거한 마우스에서조차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암으로 너무나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너무나 이제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일 텐데요. 근거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너던 앱스타인 박사는 이런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고환암이 있는 환자들이 실제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암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초기 자궁 경부암 환자들도 무려 60%의 사람들은 1년 안에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무려 90%의 사람들은 3년 이내에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부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몸을 이제 부검을 할 때 이미 몸 안에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그냥 사망 이후보다 무려 30배 이상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었는데 시신을 부검해 보니 암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영국의 유명한 저술지인 랜싯에서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무려 33%의 사람들의 몸에는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암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지니고 있는 그냥 마치 하나의 혹처럼 있다가 다른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 암도 같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백세인이 많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암으로 인해서 주치의로부터 6개월입니다라는 이런 여명 선고를 받은 분들이 그냥 생에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제 블루존이라는 섬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섬에 그런데 사는 동안에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고 무려 30년 이상, 무려 45년 이상 생명이 계속 유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막 사람에게 막 독소를 주고 정상 세포를 막 직접적으로 막 공격하고 막 죽여서 사람의 몸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독한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또 수술 과정에서 많은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수술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식사도 못하게 되고 굉장히 마른 몸으로 악액질 상태까지 가면서 몸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암은 걸리기가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 몸의 건강한 신진대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음식이 크게 문제가 돼서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굉장한 이 삶의 스트레스,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 습관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시고 굉장히 희생적으로 가족들을 돌보시고 자기 몸을 너무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좀 힘든 병을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진대사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조직과 기관이 돼서 모든 신체 장기가 원활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대사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가 영양분을 소화 흡수해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몸 밖으로 잘 내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꼭 필요한 것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 내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도시사회에서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죠. 일단 영양만 흡수하고 싶은데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잘 먹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배부르기는 먹었지만 영양의 불균형이 되는 식사 패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일부러 이거 독이야 라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먹을 텐데 설마 독이 되겠어? 라고 무심결에 선택하는 음식들, 또 독인 줄 알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또 스트레스 풀려고 야식을 먹기도 하고 치킨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인 줄 알지만 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먹기도 하는 음식들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거 외에도 나의 몸의 신체 장기 상태에 따라서 건강하고 좋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소화 대사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화 독소다, 대사 독소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들이 되는 게 바로 통풍이라고 알려진 병이 있잖아요. 통풍은 요산이라는 것이 우리 뼈에 쌓이는 질환인데 바로 요산 같은 것이 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제거만 돼도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과정이 잘 안 될 때 대사 불균형이 되면서 신진대사의 장애로 인해서 몸에 여러 이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세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늘 분열 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장에서도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다 보면 반드시 불량품이 몇 개씩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늘 세포가 자라니까 불량품 같은 그런 돌연변이 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죠. 신진대사가 잘만 돼도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만 잘 공급되고 독소만 잘 제거돼도 암세포는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또 바로 또 우리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포는 늘 분열 재생한다. 이 말을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불량한 세포가, 건강하지 않은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암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암 자체만 주목할 게 아니고 건강한 신진대사에 주목을 한다라면 나머지 새로 만들어지는,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면 이제 암세포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면역세포도 생기게 되면서 몸은 다시 질서정연한 건강한 신진대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지방간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도 심각한 병으로 여기지 않고 2주 만에, 3주 만에, 한 달 만에 고지혈증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당뇨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음식만 바꿔줘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이러한 대사질환의 한 부분이고, 대사질환이라고 명확히 이해한다면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다라는 불안과 공포 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신간 병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의 내용과 대사혁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쉽게, 그리고 약과 주사 또 병원에 의지하지 않는 건강한 일상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아프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심각하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한국인들의 이 당뇨 인구가 무려 2,200만이 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을 하면. 이상하게 이 서구에 그 서구 식단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뇨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 혈당 강화제도 많이 드시고 고지혈증 약도 빠르면 40대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것을 보면서
약을 먹어도 사실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일상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병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대사라는 것을 좀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암 하면 굉장히 걸리고 싶지 않고 뭔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대사만 잘 돼도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건강한 신진대사를 회복하면 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암이 대사질환이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또 당뇨 인구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당뇨 역시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췌장이라는 장기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건강, 또 세포 중에서도 세포막과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에 주목해서 당뇨도 병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췌장의 건강을 돌보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암과 당뇨를 다루다 보니 또 너무 중요한 게 영양소의 흡수 대사잖아요. 근데 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잘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장기가 바로 또 장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또 뭐 변비도 많고 설사도 많고 뭐 장 누수도 많고 요즘 뭐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이런 것도 많고 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의 건강 상태가 뇌로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 계속 연구 조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뇌 질환인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을 앓고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장 건강도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사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음식을 먹고 이걸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시키는 기관이 바로 소장입니다. 이 소장은 우리 몸에서 거의 5m에서 7m 가량으로 굉장히 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소장을 보면 미세한 육모들이 많습니다. 네, 육모도 더 펼치면 무려 200제곱미터. 아파트 평수로 치면 60평대 아파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면적에 내가 먹는 음식이 항상 100% 퓨어한 순수한 음식만 먹지 않잖아요. 나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을 텐데 좋은 것 나쁜 것이 모두 소장으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장과 또 대장의 건강 상태를 좀 다루면서 이로 인한 질병들이 무엇이 있고 내가 하나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장 건강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암이든 당뇨든 장 건강이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사실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함인데요. 건강한 신진대사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효소입니다. 네, 효소는 어떤 특정 효소 식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눈을 깜빡이고 있고 알아서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순환 하고 있고 또 내 몸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생명 반응은 바로 효소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없으면 그냥 바로 생명의 작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섭취가 중요한데 음식을 잘못 먹거나 너무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질병도 빨리 노출이 되고 또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효소 상태가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고 또 효소가 고갈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식사법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효소가 많은 몸, 또 효소를 고갈시키지 않는 식사법을 통해서 암이나 당뇨나 장의 건강 상태, 장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건강한 신진대사를 통해서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좀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